수원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친구들과의 저녁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평범한 귀갓길의 한 여성에게는 생애 마지막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순해 보였던 납치 사건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치밀하게 계획된 잔혹한 범죄의 실체를 드러냈고, 범인들은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던 것처럼 흔적을 지우며 도주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 베테랑 형사가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그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수원시의 한 주택가에 여름밤의 무더위가 깔려 있었다. 오후 11시가 넘어서도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좁은 골목길 사이로 드문드문 켜진 가로등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이런 평범한 밤에도 누군가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오미숙은 친구들과의 저녁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40대 중반의 그녀에게 이런 늦은 귀가는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다.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이나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을 때면 자연스럽게 밤이 깊어지곤 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고등학교 동창들과 오랜만에 만나 추억을 나누고 각자의 안부를 묻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졌다. 미숙은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다. 이 동네에서 10여 년을 살아온 그녀에게 이 길은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을 만큼 친숙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뭔가 달랐다. 평소보다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발걸음 소리만이 골목 사이로 울려 퍼졌다. 그때 뒤편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미숙은 별 생각 없이 발걸음을 계속했다. 이 시간대에도 가끔 차량이 지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엔진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상하게도 속도를 줄이는 것 같았다. 미숙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검은색 차 한 대가 서서히 그녀를 따라오고 있었다.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꺼져 있어 운전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녀를 의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미숙은 발걸음을 빨리 했다. 집까지는 아직 200m 정도 남아 있었다. 하지만 차량도 그녀의 보행 속도에 맞춰 천천히 움직였다. 이제 확실했다. 저 차는 분명히 자신을 노리고 있었다. 미숙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핸드폰을 꺼내려 했다. 그 순간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그녀 앞을 가로막았다. 급정거하는 바퀴 소리와 함께 차 문이 열렸고 두 명의 남성이 재빠르게 뛰어내렸다. 안 돼요. 도와주세요. 미숙이 절규했지만 두 남자는 이미 그녀에게 달려들고 있었다. 한 명은 그녀의 입을 막았고 다른 한 명은 팔을 붙잡았다. 미숙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체격 차이는 극복하기 어려웠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인다. 그중 한 명이 협박했다. 미숙의 몸이 떨렸다. 이것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평범한 귀갓길이 순식간에 생지옥으로 변해버렸다. 두 남자는 미숙을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 갔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이 걸어왔던 골목길의 가로등이었다. 차량이 출발하면서 그 불빛마저 점점 멀어져 갔다. 한편 사건 현장 근처 다세대 주택 2층에서는 한 청년이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다. 20대 후반의 김지우는 늦은 시간까지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마침 그 끔찍한 순간을 보게 된 것이었다. 지우는 처음에는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성의 비명소리와 남자들의 거친 행동을 보고 나서야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핸드폰을 집어들고 112에 신고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납치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성 한 명을 남자 두 명이 강제로 차에 태우고 갔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신고자님, 침착하시고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장소가 어디죠? 신고 접수를 받은 경찰관이 물었다. 수원시 팔달구입니다. 차량은 검은색 소렌토이고 번호판은... 잠깐만요. 지훈은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다. 4885였던 것 같아요. 확실하십니까? 네, 확실합니다. 차량이 헤드라이트를 끄고 있어서 더 눈에 띄었거든요. 신고를 받은 경찰서에서는 즉시 해당 차량에 대한 조회를 실시했다.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해당 번호의 소렌토 차량은 사흘 전 서울 강남구에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었다. 이제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즉시 비상이 걸렸다. 강력계 형사들이 긴급 소집되었고 인근 순찰차들에게 해당 차량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범인들은 이미 시내를 벗어나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수사본부장을 맡은 강력계 팀장 박철민은 25년간 형사로 일해온 베테랑이었다.
그는 신고 내용을 들으며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도난 차량을 이용한 계획적 납치, 그리고 목격자까지 있는 상황에서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이들은 상당한 전과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모든 팀원 집합. 지금부터 이 사건에 총력을 기울인다. 박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강력계 형사들이 회의실에 모였다. 도난 차량을 이용한 납치 사건이다. 피해자는 오미숙 씨 40대 여성이고 용해 차량은 검은색 소렌토다. 경찰은 즉시 광범위한 수색 작전에 돌입했다. 시내 곳곳의 CCTV를 분석하고 고속도로 진입로마다 검문을 실시했다. 하지만 범인들은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던 것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첫 번째 단서가 나왔다. 용인 지역의 한 CCTV에서 해당 차량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승용차가 포착된 것이다. 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번호판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범인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젊은 형사 한 명이 답답함을 토로했다. 마치 유령처럼 사라져버렸어요. 박 팀장은 지도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범인들이 단순히 도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한편 피해자 오미숙의 가족들은 경찰서로 달려왔다. 남편 정수와 아들 정민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말을 잇지 못했다. 아내이자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납치당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제발, 제발 우리 아내를 찾아주세요. 정수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다. 아이들 키우느라 평생을 희생한 사람이에요.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박 팀장은 가족들을 위로하면서도 마음이 무겁기만 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단서를 찾기로 했다. 만약 범인들이 카드를 사용하거나 휴대폰을 켜둔다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범인들은 예상보다 치밀했다. 피해자의 휴대폰은 납치 직후 꺼져 있었고 신용카드도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계산한 듯한 범행이었다. 이놈들 보통이 아니야. 박 팀장이 중얼거렸다. 단순한 충동범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저지른 거야.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피해자의 생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모든 가용 인력을 이 사건에 투입했지만 범인들은 마치 땅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행적을 감추고 있었다. 오전 9시 드디어 기다리던 연락이 왔다.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사용되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소식은 기쁨보다는 불안감을 더 크게 만들었다. 카드가 사용된다는 것은 범인들이 아직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지만 동시에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른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수사진은 새로운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고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범인들과의 본격적인 추격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오전 9시 30분 수원 남부경찰서 강력계 사무실에 긴급벨이 울려 퍼졌다. 피해자 오미숙의 신용카드가 사용되었다는 연락이었다. 박철민 팀장은 즉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디서 사용됐어? 박 팀장이 급하게 물었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은행 ATM에서 400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보고했다. 납치 발생 후 정확히 3시간 후에 이루어진 거래입니다. 박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4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한 번에 인출했다는 것은 범인들이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였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카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다. 즉시 해당 은행의 CCTV를 확보해라. 그리고 청주서에 협조 요청해서 현장 보존하고. 박 팀장의 지시가 떨어지자 수사팀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1시간 후 청주 현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이 수원서로 전송되었다. 영상 속에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남성이 ATM을 조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키는 대략 170cm 정도, 체격은 보통이었지만 걸음걸이에서 상당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손목에 문신 같은 게 보이네. 영상 분석을 담당한 김영세가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다. 여기 왼쪽 손목 부분 말이야. 박 팀장이 눈을 찌푸리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확실히 남성의 왼쪽 손목에는 무언가 검은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완전히 식별하기는 어려웠지만 이것만으로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다른 형사가 끼어들었다. 이 남성이 타고 온 차량 번호를 확인해봤는데 신고된 차량과 다릅니다. 뭐라고? 박 팀장이 놀라며 되물었다. 신고된 차량은 4885였는데 CCTV에 찍힌 차량은 6289입니다. 같은 검은색 소렌토지만 번호가 완전히 다르네요.
수사팀은 순간 당황했다. 범인들이 차량을 바꿨다는 뜻인가? 아니면 애초에 여러 대의 차량을 준비해 두었다는 것인가? 어느 쪽이든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다. 6289 차량도 조회해봐. 박 팀장이 지시했다. 조회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해당 번호의 차량 역시 일주일 전 대전에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었다. 범인들은 적어도 2대의 도난 차량을 확보해두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이놈들이 보통이 아니야. 박 팀장이 주먹을 쥐었다. 차량 2대를 미리 준비해두고 중간에 바꿔 타면서 추적을 피하려 한 거야. 수사본부는 즉시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 2차량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다. 동시에 청주 지역의 모든 CCTV를 분석하여 범인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오후 2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다. 청주에서 남쪽으로 20km 떨어진 옥천군의 한 주유소에서 해당 차량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소렌토가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시간은 카드 사용 후 약 30분 뒤였다. 범인들이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박 팀장이 지도를 보며 분석했다. 목적지가 어디일까? 수사팀은 옥천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모든 도로의 CCTV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적했다. 범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추적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주요 도로를 피해 우회로를 이용하고 있었다. 오후 4시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다. 경남 합천군의 한 CCTV에서 해당 차량이 포착된 것이다. 청주에서 합천까지의 거리는 약 200km. 범인들은 휴게소에서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논스톱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였다. 여기서 또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추적을 담당한 형사가 보고했다. 합천에서 찍힌 차량을 보면 운전석에 1명, 조수석에 1명이 앉아있는 게 확인됩니다. 하지만 뒷좌석은 보이지 않아요. 박 팀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피해자가 뒷좌석에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혹시 벌써 한 형사가 말을 잇지 못했다. 아직 단정하지 마. 계속 추적해. 박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오후 6시 경남 남해군에서 마지막 CCTV 영상이 확보되었다. 범인들의 차량은 남해의 한 외진 도로를 따라 이동한 후 산간 지역으로 사라졌다. 그 이후로는 어떤 카메라에도 포착되지 않았다. 수사팀은 범인들의 총 이동 거리를 계산해 보았다. 수원에서 시작해서 청주, 옥천, 합천, 남해까지의 거리는 총 400km가 넘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이동한 것이었다. 이들이 대체 뭘 하려는 거야? 박 팀장이 답답해했다. 단순히 도주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날 저녁 수사본부는 긴급 회의를 열었다. 지금까지 확보된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범인들의 정체와 목적을 파악해야 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들을 정리해봅시다. 박 팀장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첫째, 범인은 최소 2명. 둘째, 미리 준비된 도난 차량 2대를 이용. 셋째, 납치 후 즉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400만원 인출. 넷째, 체계적인 도주 경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단순한 돈을 목적으로 하는 강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수사관 중 1명이 덧붙였다. 400만원을 인출한 후에도 피해자를 풀어주지 않았으니까요. 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일반적인 강도라면 돈을 빼앗은 후 피해자를 풀어주는 것이 상식이야. 하지만 이들은 피해자를 계속 데리고 다니고 있어.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야. 오후 9시 마침내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다. 남해군의 한 편의점에서 찍힌 CCTV에서 범인 중 1명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포착된 것이다. 이번에는 마스크를 벗고 있어서 얼굴의 일부가 확인되었다. 얼굴은 옆모습만 보이지만 손목의 문신이 더 선명하게 보이네요. 영상 분석팀이 보고했다. 용이나 뱀 같은 동물 문신으로 보입니다. 박 팀장은 즉시 전과자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지시했다. 손목에 동물 문신이 있는 30대에서 40대 남성, 폭력 전과가 있는 자들을 우선적으로 검색하기로 했다. 자정이 넘어서 드디어 첫 번째 용의자가 특정되었다. 최진수 38세 강도와 폭행 전과 3범. 왼쪽 손목에 용 문신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한 달 전 출소했다는 사실이었다. 바로 이놈이야. 박 팀장이 최진수의 사진을 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편의점 CCTV의 인물과 일치. 수사팀은 즉시 최진수의 신상 정보와 교우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의 휴대폰 통화 기록과 교도소 면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박영호라는 동갑내기 남성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박영호 역시 강도와 절도 전과가 있는 전과자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같은 교도소에서 복역하며
친분을 쌓았다는 사실이었다. 이들은 출소 후에도 계속 연락을 유지하며 이번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새벽 2시 수사팀은 두 용의자의 거주지와 가족, 지인들의 연락처를 모두 확보했다.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가족들도 며칠 전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증언했다. 놈들이 범행을 위해 미리 잠적한 거야. 박 팀장이 분석했다. 이 정도면 최소 한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아. 새벽 3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야산에서 여성의 옷가지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발견 위치는 범인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장소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곳이었다. 박 팀장과 수사팀은 즉시 청주로 향했다. 현장은 인적이 드문 야산의 외진 계곡이었다. 발견된 옷가지는 피해자 오미숙이 입고 있던 것과 일치했다. 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주변을 더 넓게 수색해봐. 박 팀장이 지시했다. 수색견과 함께 투입된 수색팀은 계곡 일대를 샅샅이 뒤졌다. 새벽 5시 드디어 끔찍한 발견이 이루어졌다. 계곡에서 200m 떨어진 야산 중턱의 나무 밑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시신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즉석에서 신원 확인이 어려울 정도였다. 하지만 의복과 소지품을 통해 피해자 오미숙으로 추정되었다. 국가수 검시관이 현장에 도착해 1차 검시를 실시한 결과 사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되었다. 시신의 상태로 봐서 사망 시점은 납치 후 한두 시간 이내일 가능성이 높았다. 박 팀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이었다. 범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었고 신용카드 인출은 단순히 범행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짐승들을. 한 형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감정에 휩쓸리지 마.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범인들을 잡는 거야. 박 팀장이 팀원들을 다독였다. 놈들이 아직 남해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즉시 수배망을 좁혀라. 오전 8시 수사본부는 최진수와 박영호에 대해 살인 및 강도살인 혐의로 전국 수배령을 내렸다. 동시에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남해 지역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돌입했다. 범인들과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소중한 생명 하나가 사라진 후였다. 수사팀의 마음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찼지만 그들은 정의를 위해 계속 나아가야 했다. 남해군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오전 8시 경남 남해경찰서에 임시로 설치된 특별수사본부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다. 박철민 팀장을 비롯한 수사진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범인 검거를 위한 마지막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남에서 강력계장이 브리핑을 시작했다. 최진수와 박영우 두 명의 용의자는 어제 오후 6시경 남해군 일대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차량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 남해군 전 지역에 검문소를 설치하여 수색 중입니다. 박 팀장은 지도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남해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육지로 나가는 길이 제한되어 있었다. 남해대교와 창선대교 두 개의 다리가 유일한 육로 출입구였고 이미 모든 교량에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놈들이 아직 섬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팀장이 분석했다. 하지만 이미 20시간 가까이 지났으니 어디선가 숨어 있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급보가 들어왔다. 남해군 미조면의 한 민박에서 수상한 남성 2명이 목격되었다는 것이었다. 민박 사장이 뉴스를 보고 신고한 것으로 어제 저녁에 체크인한 두 남성의 인상착의가 수배자들과 유사하다는 내용이었다. 즉시 현장으로 이동한다. 박 팀장의 지시에 따라 수사팀과 기동대가 출동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다. 범인들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었고 자칫 저항하다가 도주할 위험도 있었다. 오전 9시 30분 수사팀은 미조면의 한 펜션에 도착했다. 펜션은 해안가에 위치한 2층 건물로 주변에는 민가가 거의 없어 은신하기에는 적당한 장소였다. 수사팀은 펜션을 포위한 후 신중하게 접근했다. 펜션 사장님, 어제 체크인한 손님들이 지금 어디 있나요? 박 팀장이 조용히 물었다. 2층 201호에 있어요. 아침부터 조용한데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펜션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수사팀은 2층으로 조용히 올라갔다. 201호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후 박 팀장이 문을 두드렸다. 경찰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몇 초 후 급하게 움직이는 발소리와 함께 창문 쪽에서 소음이 들렸다. 뒤쪽을 막아. 박 팀장이 소리쳤다. 예상대로 범인들이 2층 창문을 통해 도주를 시도하고 있었다. 기동대원들이 펜션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남성 한 명을 즉시 제압했다. 최진수였다.
그는 뛰어내리면서 발목을 다쳤는지 절뚝거리며 저항했지만 곧 수갑이 채워졌다. 박영호는 어디 있어? 박 팀장이 다그쳤지만 최진수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한편 방 안에서는 박영호가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 무릎을 꿇고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영호가 계속 중얼거렸다. 두 용의자는 즉시 남해경찰서로 이송되었다. 조사실에서 마주한 범인들의 모습은 수배 사진과 확연히 달랐다. 며칠간의 도주로 인해 초췌해진 얼굴, 그리고 체포된 후의 절망감이 역력했다. 박 팀장은 먼저 박영호부터 조사하기로 했다. 그가 상대적으로 정신적 충격이 큰 것 같았고 자백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박영호, 내가 한 일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 피해자 시신도 발견했고 CCTV 증거도 충분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면 참작이 될 수 있어. 박 팀장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영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진수 형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해봐. 언제부터 이 일을 계획했어? 박영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교도소에서 만나 친해졌고 출소 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둘 다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한 달 전쯤 진수 형이 연락이 왔어요.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처음에는 단순한 강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피해자를 선택했어? 진수 형이 며칠 동안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관찰했대요. 혼자 다니는 여성들을 찾았다고. 그날 밤도 우연히 피해자분을 본 거였어요. 박 팀장은 계획적 범행이었다는 확신을 굳혔다. 차량은 어떻게 구했어? 진수 형이 다 준비했어요. 도난 차량 2대를 미리 확보해뒀다고 했어요.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그럼 처음부터 살인 계획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박영호가 격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돈만 빼앗고 풀어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의 진술을 들어보니 상황은 더욱 끔찍했다. 피해자를 납치한 후 최진수가 갑자기 돌변했다는 것이었다. 애초에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박영호는 진술했다. 차 안에서 진수 형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피해자분이 소리를 지르니까 화를 내면서. 그리고는 박영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박 팀장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청주에 도착해서 돈을 뽑은 후에 진수 형이 피해자를 죽였어요. 저는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신을 유기한 것도 최진수가 주도한 거야? 네, 저는 그냥 따라갔을 뿐이에요. 무서워서 거부할 수도 없었고. 박영호의 진술이 끝난 후 이번에는 최진수를 조사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 묵비권을 행사하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최진수, 내 공범이 이미 다 자백했어. 내가 주도하고 계획한 범행이라고 했어. 박 팀장이 압박했지만 최진수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수시간의 조사 끝에 최진수도 결국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의 진술은 박영호와는 상당히 달랐다. 그 여자가 저항을 너무 심하게 해서 실수로 그렇게 된 거야.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어. 최진수가 뻔뻔하게 말했다. 실수라고? 목을 조른 게 실수야? 박 팀장이 분노를 억누르며 추궁했다. 차 안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저항해서 조용히 시키려고 목을 눌렀는데 최진수의 말을 들을수록 박 팀장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그럼 시신을 훼손하고 야산에 버린 것도 실수야? 들킬까봐 무서워서. 별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조사가 진행될수록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다. 최진수는 출소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계획했고 박영호를 공범으로 끌어들였다. 이들은 한 달 동안 범행 대상과 방법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피해자 오미숙은 납치 당일 오후 11시 30분경 수원에서 납치되었고 새벽 1시경 청주로 이동하는 도중 차 안에서 살해되었다. 범인들은 시신을 청주 야산에 유기한 후 신용카드로 400만 원을 인출하고 남해로 도주했다. 국가수의 정밀 부검 결과도 이를 뒷받침했다. 피해자의 사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였고 사망 추정 시각은 납치 후 약 2시간 뒤였다. 시신에서는 2명의 피의자 DNA가 모두 검출되어 공범 관계가 확실히 입증되었다. 이제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박 팀장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최진수에게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특수절도 혐의를, 박영호에게는 살인방조, 강도,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사건 발생 사흘 만에 범인들이 검거되면서 수사는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의 상처는 치유될 수 없었다. 남편 정수와 아들 정민수는
아내이자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에요. 정수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이들 교육비를 벌기 위해 늦게까지 일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가끔씩만 가졌는데 그런 소소한 일상이 이런 비극으로 끝날 줄이야. 수사 결과는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특히 여성들의 귀갓길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밤중에 혼자 길을 걷는다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한 시민이 인터뷰에서 말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원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심야순찰을 강화하고 골목길 조명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피해자가 납치된 지점 근처에는 방범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다. 한 달 후 범인들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찰은 최진수에게 사형을, 박영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판단을 위해 충분한 심리를 거치기로 했다. 첫 공판에서 최진수는 여전히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박영호는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하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어떤 사과도 잃어버린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한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검사가 최종 변론에서 강조했다.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합니다. 변호인들은 최진수의 경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박영호는 주범이 아닌 종범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증거와 진술을 종합할 때 이들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회적 관심도 계속되었다. 여성 안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관련 법률의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특히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논의가 이어졌다. 수사를 담당했던 박철민 팀장은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다. 25년간 형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범죄를 다뤘지만 이처럼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확한 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박 팀장이 사건 종료 후 인터뷰에서 말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난 겨울 수원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오미숙 살인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방청석에는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재판장인 김수현 부장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입장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판결문이 들려 있었다. 석 달간의 치밀한 심리를 거쳐 내린 결론이었다. 피고인 최진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납치하고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의 동기가 불순하고 수법이 잔혹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재판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최진수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순간 법정 안에서 한숨과 탄식이 터져나왔다. 피해자의 남편 정수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아들 정민수는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꼭 껴안고 있었다. 피고인 박영호에 대해서는 주범은 아니지만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시신 유기에 동참한 점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박영호는 선고를 듣는 순간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반면 최진수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마지막까지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 선고가 끝난 후 법정 밖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수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내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한 사람이었습니다. 늦은 밤 친구들과의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평범한 길이 지옥의 입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배어 있었다. 사형 선고가 나왔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가족들이 우리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아들 정민수도 마이크 앞에 섰다. 대학생인 그는 어머니를 잃은 후 학업을 중단하고 아버지를 돌보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어머니는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셨어요. 졸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범인들이 어머니에게 했던 끔찍한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선고 이후 언론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살인을 넘어 한국 사회의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들의 심야 귀갓길 안전 대책이 시급합니다.
한 여성단체 대표가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원시는 이미 여러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 일대에는 방범용 CCTV가 대폭 늘어났고 심야 순찰도 강화되었다. 특히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시의 안전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관계자가 밝혔다. 특히 여성들이 안심하고 밤길을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사건을 수사했던 박철민 팀장은 선고 후 깊은 감회에 젖어 있었다. 범인들을 검거하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았다.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움직였다면 피해자를 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박 팀장이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털어놓았다. 물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지울 수 없어요.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형사들도 비슷한 심정이었다. 범인을 검거했다는 성취감보다는 피해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더 컸다. 선고 후 1년이 지나면서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차 줄어들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은 여전했다. 정수호는 아내가 없는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 아내가 해주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아내 생각이 더 간절해져요. 그가 지인들에게 털어놓았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아직도 아내가 마중 나올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아들 정민수는 학업을 재개했지만 정신적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상담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세상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가 상담사에게 말했다. 평범한 일상이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나니 모든 것이 불안하게 느껴져요. 사건 2년 후 수원시는 피해자를 추모하는 작은 기념물을 설치했다. 사건이 발생한 골목 입구에 설치된 방범 포스터에는 오미숙의 이름과 함께 안전한 귀갓길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포스터 제막식에 참석한 정수호는 감회가 새로웠다. 아내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포스터를 보는 사람들이 안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를 바라요. 지역 주민들도 이 사건을 계기로 안전의식이 크게 달라졌다. 특히 여성들은 심야 외출을 자제하거나 동행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가 늘어났다. 예전에는 밤늦게 혼자 다니는 것을 별로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이후로는 조심하게 돼요. 인근 주민 한 명이 말했다. 특히 좁은 골목은 피하고 큰 길로만 다니려고 해요. 사건 발생 3년 후 최진수의 사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1심과 2심의 사형 선고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박영호의 무기징역도 확정되었다. 하지만 사형 확정이 곧 집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국에서는 1997년 이후 약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복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 사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수호가 인터뷰에서 말했다. 다만 법정에서 정의가 구현되었다는 것에 위안을 받을 뿐입니다. 한편 교정당국은 박영호에 대해서는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통해 교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감 중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고 있었다.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관계자가 전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그의 사과를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지금 수원시의 해당 지역은 많이 달라졌다. 골목마다 밝은 가로등이 설치되었고 방범 카메라도 대폭 늘어났다. 심야 순찰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들의 안정감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날 이후 수원은 정말 달라졌어요. 지역 주민 중 한 명이 말했다. 물론 그 가족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생겼어요. 사건을 담당했던 박철민 팀장은 현재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 자리를 옮겨 더 큰 범위에서 강력범죄 척결에 힘쓰고 있다. 그는 여전히 이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형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오미숙 씨 사건은 특별히 기억에 남아요. 그가 후배 형사들에게 말했다.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어요. 피해자의 아들 정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다.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사회의 약자를 돕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어머니가 당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가 동료들에게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서 조금이나마 더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남편 정수호는 아직도 혼자 지내고 있다. 아들이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리기를 권하지만
그는 아직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가 아내의 제삿날에 말했다. 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도 보지 못하고 먼저 간 것이 가장 안타까워요. 그래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사건 발생 10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안전의식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특히 여성 안전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전국적으로 심야 귀갓길 안전 대책이 강화되었고 관련 예산도 크게 늘어났다. 또한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도 더욱 엄격해졌다. 특히 계획적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조항이 신설되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식 변화였다. 개인의 안전은 개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가치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매년 사건 발생일인 여름날이 되면 수원시에서는 작은 추모 행사가 열린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피해자를 추모하고 안전 다짐을 새롭게 한다. 오미숙 씨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이 행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행사를 주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가 말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해요. 사건이 발생한 그 골목은 이제 수원에서 가장 안전한 길 중 하나가 되었다. 밝은 가로등과 방범 카메라, 그리고 정기적인 순찰로 인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골목 입구에 설치된 추모 표지석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오미숙의 죽음은 비극적이었지만 그로 인해 변화된 사회의 모습은 그녀의 희생이 완전히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한 사람의 죽음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우리 사회가 얻은 값진 교훈이라 할 수 있다. 그날 이후 수원은 정말로 달라졌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수원 부녀자 납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